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혼돈의 멀티버스 뭐 이런 게 있어요. 명단을 보여줬다고 책임 총리제를 실현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끄러운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정말 열린 정당이라니까요. 이건 그냥 검찰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랑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왜 7대 검증을 왜 윤석열 당선자 지명자들한테 들이대냐고요. 이거는 내로남불이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막전 막후의 든든한 형님들 오늘 나오셨는데요.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애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한 분의 형님이시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막전막후의 팩트체커 김준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재성 정무수석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86 용태론이 나왔는데 이전에 김영춘 전 장관이 이제 은퇴를 선언했고 두 번째입니다. 이 변화의 물꼬 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의원의 개인적 결단으로 봐야겠죠. 네. 이 송파에서 잘 안 되고 나서 경기도지사로의 재기를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아지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최재성 의원이 좀 이 성격이 뭐랄까요? 이게 좀 단호하신 측면이 있고 화끈하신 스타일이기도 하고 당 사무총장을 맡을 때도 불출마 선언하고 사무총장을 맡는 등 이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자체는 저는 좀 어떤 면에서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즘 참 다들 난 아직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그런 상태에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신 점은 높이 사고요. 네. 근데 이것 자체가 조직적인 결의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큰 하나의 바람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선택일 것이다 라고. 네. 예. 저는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치인이 저 그만 정치하겠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유가 내막으로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저 이제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고독한 결단이 아니냐. 결단이다. 그 부분만큼은 진영을 떠나서 뭐 상대편에서 반대하는 분들이라도 이 부분만큼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출마 이제 반대가 내부적으로 큰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대선 패배 책임질 게 별로 크지 않다, 적다라고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 속내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두 가지 의미일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송영길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친하고 토론을 많이 하면서 깐부 사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나오면 국민의힘 아싸 좋다, 제발 서울시장 나와라, 이렇게 좀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부추긴다? 부추기는 걸 수도 있다? 깐부라서 그런 측면보다는 약간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다. 그건 해석의 나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장성철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네. 예, 거기에 대해 하나 더 하면 대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가 급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자라고 하는 요거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현실론에 부딪히면서 원칙을 꺾으면서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좀 외면을 받았던 점을 생각하면 대선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좀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운 점은 좀 있네요.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선 패배를 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아픔들을 달래는 책임을 당이 져야 된다고 생각인 거죠. 공감과 소통 없는 책임감과 결단은 당을 해칠 것입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바깥에 있는 참신한 분이 그 당의 유력한 당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청년과 여성 등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많은 당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당 혁신을 통해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왜 졌는가? 다시 앉을 방법은 무엇인가? 토론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거셉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대표로서는 명분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장 이 지방선거 의미 정도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서울시장 선거 상당히 핫한 상황인데 0.7% 차이에 대선 패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가 이 지방선거를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글쎄 어느 거하고 비교해서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방선거는 사실 각 개별 인물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수도권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왜냐하면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어떤 당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화로 제가 좀 비유를 하면은 아직 개봉을 안 한 영화인데 곧 개봉을 합니다. 이제 대혼돈의 멀티버스 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차원에서 오셔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한쪽에서는 지금 대선 패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어떤 검토를 안 하고 아까 김성애 소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잘못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완수해야지만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 막 온갖 주장들이 대혼돈 상황이다. 민주당은 뭔가 굉장히 일관되게 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좀 삐걱거리기는 하지만은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지면은 국회도 지금 소수파기 때문에 큰일 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대통령 취임 직후에 있을 지방선거거든요. 상당히 집권당이 유리할 것이 다른데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거지만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허니문이라고 하고요. 언론과의 관계도 그렇고 보통 3개월 정도는 틈을 주죠.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시죠. 해보세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뜻하는 대로 펼쳐보시죠라고 하는 국면이었는데 용산 문제로 지금 지지율을 많이 깎아내렸습니다. 본인 자신이 깎아내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해서 50%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저는 이건 5월 10일 지나가면 모르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결국 용산 옮기고 청와대 개방하고 하면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반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좀 점쳐진다고 봐서 민주당이 아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예전의 선거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해볼 만한 구석이 있는 점이 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광역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이 거의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현역 프리미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거를 펼치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2018년만큼 잘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선방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 동력도 좀 확실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서 좀 압도적인 승리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비슷한 성적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더 낮은 수준의 당선자가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 동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석수가 지금 민주당이랑 국회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정 운영 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나옵니다. 가야 되는데 지지율이 뒷받침을 해줘야 국회 내 의석수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의석수도 안 좋고 지지율도 안 좋으면 뭘 가지고 국정 운영 동력을 해요. 거기다가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회심의 카드로 딱 내놨던 분들 몇 명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낙마하거나 인준이 안 됐다. 막 인사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더 부담감을 준다면은 초반 출발부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 역시 이 지방선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등장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출마 금지 약속을 선도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촉발시킨 86 용퇴론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양해가 필요합니다.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차출이 아니고 사실상 자출입니다. 그분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내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목고에 왔을 때 그때 송 대표가 결심을 하셨어야지. 송영길 대표는 뭐 주위에 권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당내에서는 공감대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내 공감대 여부를 지금 따질 수는 없고 선거가 끝나고서 얼마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지를 밝힌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현재 스코어 김진애 의원 정도가 출마 선언을 해놓은 상태고 경기도가 북적이는 것에 비해서 서울시는 좀 눈치를 본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후보군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박영선 후보라든지 박주민 후보, 이 두 의원들은 중에서는 한 분 정도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튼 분위기가 안 달궈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필이면 주소지 이전, 60일 이전에 옮겨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없었던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좀 주소를 조용하게 옮기고 때를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그건 다 알겠죠. 기자들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선언을 해서 좀 먼저 나섰다가 매를 먼저 맞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정말 내 생각만 해서 출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뭐 두 가지 다 고려된 것이다. 네. 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김남국 의원과 이 정성호 의원이 집거 중인 송영길 전 대표를 찾아가고 난 뒤에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이재명 고문의 이 속마음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그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출마를 하는 거는 좀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팽배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좀 무리한 등판이라고 좀 보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선에 대한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방선거로 덮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무리한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장 출마를 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서울시는 이렇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출마를 했으면 이런 논쟁이 덮였을 텐데 서울에 출마하겠습니다 외에는 정확한 아젠다가 없는 상황에서 왜 출마했느냐로 질문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출마 관련해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른바 좀 친이재명계 의원들하고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또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또 이낙연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이재명에 대한 견제심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진 당에서 나오는 당연한 개파 다툼이다. 개파 라고 다툼에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 이재명 이 두 분이 5년 후에 내가 다시 한번 대권 도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의 주요한 분들은 지금 관심과 눈이 6월 달 지방선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8월 달 전당대회에 가 있는 거예요. 당권. 네. 그러니까 그 당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현실적인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8월 달 전당대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있는 공천, 총선에서의 공천,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사람들을 더 많이 공천을 해서 당선을 많이 시키면 다음번 대선 도전하는데 중요한 기반들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불가피하다. 예정된 수순이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더 싸울 그렇게 것이다. 예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뉘앙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종로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을 주도한 전 대표로서 본인이 후보가 될 경우에 인천 보궐선거 공천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인천, 나아가 서울과 전국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일각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거기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비운다고 해서 개항을 공천권을 송영길 대표가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뭐 내 거니까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유리해질 수는 있지만 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략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비대위로 책임이 돌아갈 공산이 크다라고 일단 보겠고요. 그런데 이재명 고문이 출마하겠냐?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이재명 고문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나 당 입장에서 선거가 급하니까 이재명 고문이 하루라도 빨리 다시 복귀해서 이 선거를 좀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은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고문은 이제 사실은 남은 것은 2027년 대권 도전이고 그 나머지 상황들은 거기를 위해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는데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부터 이재명 후보가 고문이 발을 디뎌 놓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일일까? 민주당은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고민을 생각합니다. 해봐야 될 부분이다. 네. 결국 이런 모든 논란이 민주당 내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상호 의원은 송 전 대표하고 두 분이 이제 굉장히 절친인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도 친구죠, 친구. 쓴소리를 하셨어요. 아니 예를 들어 바깥에 있는 참신한 분이 그 당의 유력한 당 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면 여기서 외부인을 구해오나 안 구해오나 다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정말 못 구해왔을 때 그때 송 대표가 결심을 하셨어야지 이걸로 이제 이런 카드들은 다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실제 이 참신한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있긴 합니까? 거론되는 인물이 명확하게 없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의 과정을 보면은 이런 인물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당에서 찾으면서 툭툭 튀어나왔는데 송영길 대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논쟁 갈등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는 그 과정이 실종돼 버렸다라는 거를 지금 비판을 한 거예요. 역대 서울시장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비정치인 색깔이 매우 강한 분들이 항상 서울시장이 됐어요. 뭐 박원순, 그러니까 조순부터 조순 경제학자였고 고건 완전 관료였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96년에 종로에 출마해서 의원이 됐지만은 사실 기업인 이미지가 훨씬 강했죠. 2002년에 됐고 그 다음에 오세훈, 박원순, 오세훈도 이제 정치자금 오세훈법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출마 안 하고 사실 은퇴했다가 다시 이제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정치적 색깔이 강한 분들이 있고 굉장히 좀 그 시대가 원하는 참신성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누구를 편들고 안 편들고는 아닌데 송영길 대표가 그러면 지금 시대가 원하는 서울시장의 상이냐 그렇게 안 보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 뭐 단도직입적으로 김성희 소장님한테 이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합니다. 지방 선거에 뭐 성패가 되는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어떤 인물이 나와야 이길 수 있습니까? 전 민주당이 경기도하고 세트로 묶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가야 된다. 경제와 민생 문제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놓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도권은 지금 그렇게 해서 2,500만인데 여기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이고 지금 코로나가 방금 끝나서 회복해가는 시기이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경기가 살아야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와 민생 이 키워드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내고 혹은 지금 출마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내가 거기에 적합한 인물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힘을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추상적 얘기하는데 지금 없다 이 말이네요. 서울시장은. 나올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나올 거다 이 말로 또 해석이 가능하네요. 자,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이 뭐 나갈 것 같은데 경쟁 상대 특히 민주당 어떤 사람을 위협적으로 봅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서는 솔직히 위협적인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냥 오세훈 후보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좀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유리한 구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 정치인 분들은 그렇게 이번에 국민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예를 들면 백종원 씨 같은 분 영입을 해가지고 백종원 씨, 씨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분 같은 영입을 하면 국민에게 친근감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기도 하고 인지도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분이야말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대하기 되게 어려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옛날에 확실하게 전 정치 관심 없지 하셨어요. 지금 백종원 씨는 아닌데 기업인들 중에서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게 지배적인 지금 분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질 때 지더라도 잘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얘기는 과정이 중요하다. 어떻게 후보를 발굴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교황 선출 방식이 이거 원내대표 선거할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꾸 교황을 되게 좋아해요. 요 방식에 좀 요즘 빠지셨나 봐요. 콘클라베 방식이에요. 콘클라베. 그걸로 또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됩니까? 저 이제 잘 지자라는 주장을 지금 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오세훈이라는 확실한 시장이 있고 거기에 대항마가 정해지지 않아서 민심이 아직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1대1 구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잘 지를 후보를 뽑을 것인가 아직 이렇게까지 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교황 선출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토론 등을 해서 더 나은 후보를 찾아내고 그 후보가 1대1 구도를 만들면 민주당의 또 저력이 무섭습니다. 지금 49개 지역구 중에서 41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막상 선거로 들어가면 이런 그 조직과 인프라가 무시 못하기 때문에 뭐 마냥 질 생각으로 하고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원 씨가 또 실수를 하셨네요. 네. 잘 저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길 수 제가 있다. 너무 섣불렀습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당 지도부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 이 차출 이 부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단순하게 됐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전략 공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네. 경선으로 나갈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림이고 또 이게 좀 약간 송영길 대표한테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지금 주변에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럼 내가 송영길만 이기면 되는 거야? 요런 또 그 움직임이 생기면서 출마하시려는 분들의 그룹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을 잘 치는 것이 당 지도부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지 딱히 지방선거라는 건 사실 지역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크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인물들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6명이 등록했습니다. 자, 경기도지사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에 비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금 김동연 대표도 있고 여러 등등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계신 우리 장성철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처음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강조했던 분이에요. 제가 3월 12일 방송에서 몇 번 정도 얘기했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번 정도 이상 했는 것 같아요. 20번 정도 얘기를 했죠. 예. 일단 라디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견제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바로 김은혜 의원이 출마한 것으로 상징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분들은 유승민 싫어. 유승민한테 쉽게 경기도지사 자리 후보라는 자리를 주기가 싫어.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후보로 뽑힐 수밖에 없는 게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른 2등 후보보다 대략 지지율에서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이기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더라도 국민의 후보로 뽑히게 되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겨야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승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여론조사 양자 대결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김동연 전 대표를 앞서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연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여론조사만 보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해볼 만하다라는 건데 여론조사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특정 후보가 아니라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이 44.2, 민주당이 41.6,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박빙 우세네요. 오차 범위 내니까 경합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지만은 아하. 이거는 무슨 얘기로 봐야 되냐면은 민주당의 우위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 그리고 유승민 정도의 거물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사실 많이 긴장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 당선자 대변인의 이 차출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은혜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하고 유승민 전 의원 관계가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경선에서 같이 하기도 했고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거의 마지막쯤에 참여를 했던 게 보이거든요. 결국 김은혜 대변인의 등판이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삼박자가 맞았다라고 저는 삼박자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김은혜 대변인의 강력한 출마 의지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지. 정말 하고 싶어 했어요. 네. 윤핵관들의 강한 부추김.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용인. 이 삼박자가 맞아서 결국에는 김은혜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 저는 보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 민주당 지지자분들, 이재명 당시 후보를 뽑았던 분들한테도 그렇게 불호가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 이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선에서 열심히 대변인으로 활동했기 맞아요.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분들한테는 약간 강한 불호의 느낌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유승민 의원이 훨씬 더 경기도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매치업 누구한테 더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알 수 없죠. 참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알 수 없는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거기 여의도연구원에서 이제 네. 돌려보잖아요. 이렇게 돌려보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중도에서 상당히 많은 표가 유승민 의원한테 쫙 왔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보수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약간 그런 캐릭터상에.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중도표를 가져오는 게 훨씬 어렵고요. 사실 자기 진영표는 정말로 내가 정말 뭐 좀 거친 말로 때려 죽여도 저 사람은 못 찍겠다 하는 거 아니면은 선거 막판 되면 결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의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를 뭐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공교롭게도 서울 경기 후보로 거론되고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모두 좀 연고는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유권자들이 과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김준호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이 연고 없는 분들이 여기저기 다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네.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영환 의원, 물론 출생은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만 의정 활동하는 그렇게 알고 분이 있는데. 뭐 이혜훈 의원도 마찬가지,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송영길 대표, 뭐 유승민 의원 기타 등등 그래서 의외로 큰 쟁점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은 우리 지역 발전시켜줄 사람 그리고 이 당에서 더 얼마나 더 내놓을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물론 지역에서 세세히 들어가면은 또 따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약점이 될지 강점은 될 수 없지만은 크게 문제도 크게 안 문제 될 건 아니다. 안 될 수도 있겠다. 이제 뭐 우리나라 일일 생활권 이런데 그건 다르나요? 어쨌든 간에 지역을 크게 안 두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보면.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윤석열 당선자가 서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처음이죠. 서울 사람 대통령 처음이죠. 예 대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고향에 대한 의미는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 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중심으로 좀 알아봤는데 자 장원의 한 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이번 지방선거는요 수능 없이 내신으로 대학 가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포츠에 좀 비유를 하자면. 예. 국내 선발전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국내 선발전에서 부상 심하게 입으면 본선 가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선발전이 중요하다. 이 내신으로 대학 가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유튜브에서 막전 막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